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대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평당 의원 10명의 탈당 사태와 향후 호남 정치의 향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총재님, 민평당 의원 10명, 그러니까 대한정치연대라는 그 소속 의원들이 정동영 의원과 당 대표죠. 민평당 대표와의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탈당을 했는데요. 과연 이 분들이 지향하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추진될 것인지, 또 이것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좀 전망을 해 주시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건 박지원 의원의 정치 공작제 이루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지금 원래 그것도 전직 대표였으니까요. 그리고 정동영 대표 간에 소위 삼국지식의 무술 영합을 하면 서로 일합을 이렇게 겨누고 이합, 삼합, 뭐 장비나 관훈장 정도로 돼야 하는데 백합을 겨루어도 승부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아. 좀 정동영 의원이 족탈 불구 아닌가요? 족탈 불구까지면 정 의원은 좀 미안하고 훈련이 무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이제 정동영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뭐 우리가 자주 접촉했죠. 노무현을 끌고 새 당을 만들어 갔어요. 100년간은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깃발이었어요. 그때 끌어간 사람이 천신정 세 사람입니다.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부르기가 천신정이 좋았어요. 그래서 천신정으로 불렀죠. 근데 사실상은 정동영이가 주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법무장관하고 뭐 국가 안보위 상임위원장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했으니까 다 나름대로 영달했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가 민주당 안에 있는 그 노틀 정치. 저는 거기까지 끼지는 않은 사람입니다만 박상천, 뭐 정균환 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그때 60대나 됐나요? 50대 후반 이런 정도 아니었습니까?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상천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 정도였죠. 저보다 한 4, 5년 선배니까. 그리고 조순영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해서 전혀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3선, 4선 했기 때문에 좀 고참처럼 보이죠. 낡아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참 친했습니다. 친한 이유가 그 양반이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인기가 막 폭락했을 때 후보 바꾸자 해가지고 후단협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 협의회. 거기에 이제 주로 관계한 사람이 박상천 의원, 하나갑 의원, 안동선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참여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김원길 의원. 김원길 의원이 그 지모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정몽준 쪽으로 가자 이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몽준이가 자금이 좋으니까 가나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가서 나중에 전부 욕하고 다 돌아왔어요. 정몽준이 전혀 돈을 부는 사람이 아니거든.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번 접촉했는데 손이 작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때 이제 정대철 의원, 이상수 의원, 제 셋이는 아니 한 번 뽑아놓은 사람을 바꾸는 법이 어디 있느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죽든 살든 간에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입장 우리 셋이가 이제 주도해서 그 선거대책위원회를 끌어갔어요. 그래서 지적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무현 당선자가 저를 좋아했겠습니까? 아이고 저하고는 술 친구가 아주 가까웠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어디 갔었니 그 얘기합니다만 뭐 비교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비교하면 100배는 나은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건 노무현을 올리자는 것보다는 문재인을 깎아내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셈이 됩니다만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이제 저쪽으로 입당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이제 전화가 오고 쭉 했을 때 당신 반드시 실패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 말 틀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다녀? 아니 세상에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어준 당을 깨고 그걸 묵삽을 짓밟고 유리하고 딴 데를 만들면 그 당신 밀어준 사람 뭐가 되냐? 예. 인간의 도리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누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게 좀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정치는 정당은 악마의 발톱부터 천사의 이마까지 다 있다. 예. 별사람이 다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러면 아이 그 자식들, 잭간 놈들 하고 그냥 무시해버려라. 100명이 있으면 지금 그 사람들이 한 3, 40명 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 3, 40명 중에 뭐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서 선으로 해가 한 20명 떼버리고 나머지 한 20명 남았다 하자. 그러면 20명 나가면 이거 다 당선되고 한 3분의 2나 떨어지고 2분의 1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한 10명 정도 그 정도는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지. 거기다 새로운 사람을 끌어가고 해야지. 그걸 빼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원수로 적이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비극적인 저울을 맞아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역이 정동영입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내가 이거 꼭 지정하고 싶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중에 노무현이가 형편없다고 노무현을 배신하고 난 사람이 또 정동영이에요. 맞아요. 노무현 천정배, 신기남, 뭐 김한길까지 다 나왔잖아. 보니까 형편없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그 말이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열린 우리당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도 당정 불려자 하니까 탈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탈당도 했어요.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근데 그리고 연정 만들자는 얘기도 하고 그것이 내 대통령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박근혜 당시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 그렇게 갖고 또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5대 때 같이 들어갔어요. 정동영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러셨군요. 그때 전국 최다 득표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0.9%가 제가 더 앞섰더라고요. 근데 그러셨습니까? 근데 정동영은 최다 득표 나오고 저는 무천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높더라고요. 아무튼 국민의 촉망을 받으면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날렸죠. 근데 오늘의 한미한 정당의 대표가 저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참 인생 진짜 세웅지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4명 의원이 있는 정당의 초라한 당대표로 이렇게 전락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이 정동영까지 끌어가지고 같이 무슨 판을 벌릴 수가 있었을 텐데 정동영 의원이 그렇게 고집쟁이가 아닌데 아마 지하고 비슷한 동렬의 대표가 되니까 쳐내버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맹주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서 후보가 유성엽이가 있습니다. 예, 저도 잘 압니다. 나 또 대학 직계 후배예요. 이게 만만치 않는 사나이거든. 무소속으로 몇 분을 당선돼서 시정 나오고 만만치 않은 사나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정도는 지가 뭐길래 이제 이런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맹주는 유성엽이가 자처하고 싶고 전라남도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내년 선거가 여러 개 복잡한 복합적인 그 환경이 있잖아요. 우선 손혜원이가 그냥 까딱까딱하면서 신경을 거슬리고 또 요새 민영상이가 그냥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공격을 해. 너무 지나칠 정도로서 내가 만나면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나 이러고 싶은데 거기 또 정의당의 윤수아원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김홍걸이가 거기 나온다는 소리 있어요. 민주당 후보로. 그러면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김홍걸이하고 같이 맞붙겠습니까? 맞붙을 명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단한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사수를 해서 몇 개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문재인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연립내각을 세운다거나 뭐 그런 것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이거 짐작한데 그럼 김홍걸이한테 양보할 때 나는 다른 거 명예직으로 적당 주쇼 이렇게 하는 정치적 바게인을 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의심합니다. 정확히 저도 짚으실 것 같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 의원이 19대 대선 때는 아침마다 문재인 후보 쪽을 씹어가지고
문모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문생기로 바뀌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거기다가 뭐 말은 않지만 내심 이 문정권하고 어떻게 연대를 해보든가 연립정권을 하든 해서 어쨌든 총리를 한번 하고 싶은 설이 많죠. 예, 속셈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자기 정치 인생을 아주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해야겠다는 그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두 개의 언덕을 넘으면 가능할 수 있겠죠.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의원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느낌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설사 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국회의 표결을 넘을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장상인이 장대환이 추풍낙엽처럼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또 총리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손학규 의원이 있는데, 손학규 의원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앞으로 한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이 매너버링 작업을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화려한 불타는 저녁 노을 같은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JP가 그랬지 않습니까? JP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붉은 있겠죠. 노을처럼 이렇게 장식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을 생각하고 살다가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대통령 5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정씨, 손씨 뭐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경거리는 재미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의 그런 여러 가지 구상과 보관과 속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빅텐트를 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삭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당이 성공하려면은, 제가 이렇게 정치부 기자를 해보면은 하나는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과연 대의명분이, 그 다음에 좋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다 구닥다리 인물이에요. 거기에 특히 대권 후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권 후보가 없으면은 이건 유정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대한정치연대라는 게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를 꼭 구태여 뽑자면 정의배 의원이죠. 예, 유승엽 의원은 괜찮은데 거기는 대권을 노릴 만한 품격과 경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적어도 것에 전라북도의 맹주는 쉽게 할 겁니다. 예, 물론이죠. 그런데 한 3선 의원이 되고 정읍에서 또 시장도 하시고 뭐 공직에도 있으신 분인데 자기에 대한 어떤 그 홍보랄까 아니면은 자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원래 정읍 사람들이 그래요. 정읍은 김원기 의장 보세요. 같은 정읍 사람들 느리게 하면서도 끈질긴 데가 있으니까 정읍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박지원 의원하고는 우리 김경재 총재님이 너무 뭐 그 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박지원은 왜 그 당시 뉴욕으로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아버지의 이제 좌익 경력 때문에 연좌제가 걸려 있었어요. 연좌제가 걸려서 아버지가 그 박종식 씨인가? 박종식. 예. 박종식인데 할아버지도 좌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려지기는 무슨 조선 정판사 사건은 그거하고는 나이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 잘못하면 명예훼손 걸립니다.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광주 학생 사건에도 좀 관여를 했지만은 조선공산당 남노당에 가입한 것은 진도 군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좌제 때문에 한국에 있어봤자 희망이 없었겠네요. 낙희화학에 있다가 낙희화에 있다가 자기 형이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여권 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때는 하늘의 별떡이었죠. 여권을 그래서 자기 말에 가면 자기 고향에 박연수라는
육군 소장이 있었어요. 예, 지책인데 예. 그 양반이 굉장히 그 보증을 몇 번 사가지고 간신히 여권을 갔다 해서 미국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가발로 돈을 번 것은 그때는 가발을요 가발 장사를 만만히 생각할 거 아닙니다. 예를 봉고차를 하나 가지고 흑인 예. 총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흑인가에 가서 한 사람은 아니죠.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올라가고 딱 차를 세우고 다 서로 상호 보호 감시하면서 도어투 세일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버리는 그 차익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박지원이 꼭 했다는 내가 그게 상당히 위험한 장사네요. 목숨 거는 장사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대부분이 그 한국 값이란 말이야. 이 한국 값은 한 10불이 원가라면 거기 가면 한 100불, 150불.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박지원이가 그걸 꼭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뭐 내가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가발 장사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장신구도 했어요. 이런데 장신구도 해가지고 가게는 그 만화탄에 조금만 했지만 큰 창고가 있어서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쪽에 붙어 사는 사람. 왜냐면 자기 처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놓고 야당을 못 하죠.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한계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총재 님도 이제 72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 박지원 그때 뉴욕 한인회장도 하고 그런 분을 DJ한테 연결을 시켜 주어 가지고 말하자면 정치 입문이랄까? 박지원은 오늘날에 박지원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서 또 뭘 하셨어요? 얘기한 것을 또 얘기해야 됩니까? 딴 데서? 아, 그렇게 했습니까? 시청자가 다르니까 또 이야기. 아니, 압축해서 좀 한번 해 주시죠. 당시에 이제, 김대중 선생이 전두환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다가 이제 사면을 받아고 미국으로 오게 됐죠. 그게 두 번째 망명이에요. 내가 첫 번째 망명도 수발을 했죠. 두 번째 망명을 할 때 내가 한민통 당시에 부의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의장하고 뉴욕에서 내가 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독립신문에 신문을 했는데 이 신문이 주에 5만 부를 찍었는데 엄청난 신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갔으니까. 그래요? 전 세계 다 가서요. 한국만 못 들어오고. 그리고 뉴욕에서 신문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요. 그래도 신문 발행인이다, 사장이다 하면 딱 어디 가도 뭐 알아주죠. 그리고 한국 신문인 협회도 있고. 그런데 왜 독립신문이나 했냐? 서재필 선생이 우리 사돈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독립신문이라고 하시죠. 서재필 선생이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습니까? 그 양반이 이제 원래 본가는 서울이신데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려면 그 며느라이가 친정에 가서 친정으로 가죠. 그 친정이 보성이에요. 보성 서씨예요. 그래서 보성군 문덕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사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좀 가까이 그래서 사돈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할 땐 그 펜실바니아 대학 거기에 서재필 선생이 그 대학에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의대를 나오셨죠. 의대를 나와서 병리학 파토로지 같은 걸 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서 최초의 박사예요. 최초의 MD고 메디컬 닥터고 그리고 거기에 필립 제이슨이라고 미국 이름으로 서재필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 제 집사람이 거기서 내과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의사시죠. 내과 의사시죠. 그래서 내가 그러시군요. 왜 하필이면 독립신문이냐고. 나 그 양반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따지면 일부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한글로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은 저까지 세 사람이 했어요. 첫째는 서재필 선생이었고 두 번째는 저 이르축구 바이카로스 끝에서 춘원 이광수가 거기서 한 1년 반 동안 독립신문을 그렇습니까? 제가 역사상으로 세 번째는 한 사람인데 제가 가장 크게 가장 오래 했습니다. 춘원 이광수도 독립신문을 이르축구에서 했어요. 저도 언론학 박사인데 그것까지는 몰랐네요. 고려공산당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쪽에 망명을 거기서 신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파워하우스가 세 개예요. 하나는 김대중 선생님이 했던 인권문제연구소, 인권문제. 하나는 한민통, 예. 하나는 신문으로서 나. 예.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 중에 제가 한민통하고 신문을 두 개를 하니까 제가 아주 파워맨이에요. 네. 그리고 부의장을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김대중 비서를 한 놈이니까 아예 이건 제가 주도를 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당연히. 뭐 안병국 목사님 이런 사람들 의장으로 하지만 제가 그냥 떠맡들고 이 일은 제가 하니까. 예. 그냥 저 얼굴 마담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인권문제연구소는 이영작 박사 있죠. 예. 그분한테 맡긴 거예요. 이호 여사의 동생인가요? 아니 조카인가요? 오빠 아들. 아, 오빠들이. 조카. 예, 조카. 예. 그래서 나하고 대학 동기고 공사에서 교관도 같이 하고 해서 예. 친합니다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맡기고 또 유종근 박사라고 있었죠. 예, 있죠. 전북지사도. 예. 거기다 붙여가지고 했는데 얘들이 돈을 구하고 이런 데는 능력이 없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래 좋은 거지. 그리고 못하잖아요. 요새 보니까 뭐 이영적 박사가 무슨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돈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더라면 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예, 그렇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저하고 동갑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뭐 의료기 미국에서 무슨 의료기를 수입하는 뭐 그런 걸 한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무슨 통의학 박사로서 그 메릴랜드 주의 무슨 주정부의 무슨 그 예. 감찰실장인가 그런 걸 해서 돈을 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김대중 선생이 사무실 운영 못하고 아파트로 이제 사무실을 옮겼어요. 예. 그래서 내가 사무실 옮겼는데 자네는 거기서 신문만 만들면 돼. 내가 뉴욕에 사니까. 내가 그때 신문을 한 달이면 한 5,000불 정도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때 네. 큰 돈이죠. 그런데 한 4,400~500불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항상 내가 그걸 떼워야 돼요. 광고가 한 4,400원. 구독료까지 구독 해서. 다 해서. 예.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것을 당시에 태권도 사범 호남 출신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풀톤 어시장하고 헌츠포인트라는 청과상 여기에 우리 호남 애들이 돈을 모아서 나한테 갖다 줘요. 예. 그래서 내가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거든. 그래서 사모님도 의사시니까 또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보험급여 그 사람이 기껏해야 보험급 한 달에 한 2,000여 불이나 받았을 거예요. 예. 택도 없어요. 먹고 살고 하는. 그런데 그래서 한 번은 DJ가 전화를 오셔가지고 나는 뭐 이걸 못해서 사무실은 자네가 신문만 했는데 걔네가 웃으니까 이 사람은 웃지 마! 뭐 주면서 내가 한 40년을 모시던 사람 71년부터 비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바로 제가 있던 사무실 옆 빌딩 밑에가 데일리 패션이라는 박지원 가게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7층인가 8층인가 사무실에 박 회장 커피 한잔 하자고 거기가 브로드웨이 32가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해서 대통령 DJ가 돈이 참 없는데 지금 축구 배고프지만 당신 비례대표 하나 만들 힘은 있을 것이다. 네. 당신이 왔다 갔다 정경환이 날고 뭐해 소용없다. 내가 다 안다. 원래 정경환 쪽에 좀. 그 정경환 따라다 붙었을 했죠. 때. 예. 그래서 다 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할 때 돈을 내야 돈이 적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정치적으로 뭐 관계가 어쩌고 그건 따라서 당신이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예. 나는 그냥 참모로서 소개해줄 거 한번 해라. 아까 설득해서 끌어간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군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박지원 의원이 아까도 나왔지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정경환 씨 새마을 그 총재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그 당시 또 엄청난 실세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 그쪽에 파워맨에 쫓아다녀. 손을 잡고 해가지고 해남 진도에 공천받으러 열심히 쫓아다닌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통편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냥 데리고 막 있죠. 같이 수행하고 있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니까 뭐 잘 안 됐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항상 힘 있는 데 간다니까요. 힘 있는. 그래서 귀국 후에는 저도 뭐 그 비례대표 되기 전에 그 동교동 출입하고 뭐 그런 때 좀 그 아주 그냥 기자들이 아예 상대를 안 할 때부터 좀 아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김총재라든가 권노갑, 한강옥, 한어갑
말하자면 소위 그건 내가 다 붙인 거죠. DJ 최고 가신 그룹들이 박힌 돌들 아닙니까? 박힌 돌도 보통 돌이 아니라 박힌 바위들이 굴러온 작은 돌한테 다 그렇게 뽑혀나갔습니까? 세상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근데 문제는- 박지원 아니 뭐 씨가- 그것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DJ는 당시에 예. 아니 국내에 들어와서 그렇게 다 장악을 해버리더라고요. DJ는 처음에 장악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고생과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죠. 그 사람 칭찬하는 것은 뭐 다른 것으로 칭찬하는 건 별로 없어요. 부지런하다는 건 칭찬을 많이 하는데 또 하나는 언론과 접촉이 아주 뭐 그냥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그건 돈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언론에.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박지원의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류 기자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돈 그런 것을 떠나서도 언론에서 무슨 기자라든가 또 회사의 어떤 그 권력을 잡고 있을 때도 민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그건 아주 100% 해결을 해줘. 그러니까 그런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바지런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건 관심이 없거든요. 원래 더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리 김총재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 되어야 하고 또 한동안은 또 측근으로 그렇죠. 계셨잖아요. 근데 아니, 다 밀려나셔 아니, 가지고 식군을 하다가 또 밀려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그게 대단한 문제 아니에요. 나는 북한에 갔다 와서 예. 북한에 도움 내치마자 예. 그 얘기 하다가 DJ하고 대립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한을 맨 처음 갔죠, 내가. 그랬었던가요? 내가 김대중 밀서로 갔잖아요, 북한. 처음으로 갔다 와서 김대중의 밀사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대접을 받았죠. 엄청난요. 그리고 그때는 공식으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밀사라고 그랬죠. 사회에 하는 건데. 뭐 특사 뭐 이런 것은 아니었죠. 아니요. 몰래 보내니까 그때, 밀사죠. 그때는 못했죠. 그런데 DJ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서 그런지 내가 보여주지 않아야 할 것도 많이 봤어요, 내가. 야, 그러셨겠죠.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이건 그 프로토콜이 의전이 굉장했어요.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평양 교회단, 서커스단도 특별 공연도 해주고 민족식당이라고 이렇게 윤희상 음악학원 이렇게 있는데 1층에 쫙 올라가면 VVIP 예. 석에서 밥을 먹으면 앞에서 마루에서 북한의 공훈 배우 인민 가수가 라이브로 노래를 해주고 이거 최고의 직사 대접 받았어요, 내가. 응? 그랬겠네요. 그 시절은 정말 굉장히 평양 가기도 어려웠죠. 그리고 저도 수영은- 평양 뭐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은 수영은 두 사람 있었는데 너 시키로 조심해. 실수하면 니를 죽어. 왜냐면 도처에서 이쁜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몸조심하고 그러고 왔는데 갔다 와서 내가 이제 그때 소위 핵무기 막바지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모든 것을 캐시 이랬을 때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부메랑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캐시를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하여간 들어가도 뭐 이건 방북 빌어도 5천 뭐 1,000, 만불 이렇게 요구하고 뭐 이랬어요. 예, 그랬었죠. 무조건 돈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뭐 그거 안 하면 정상회담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체크앤밸런스를 하면서 끌고 좀 해야지 한꺼번에 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이제 그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DJ는 좀 급하죠. 그리고 DJ가 거기를 가서 했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기 전에 95년에 내가 그때 의원 아니었을 때요. 95년에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해서 DJ가 미국에 가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지미 카터를 아틀란타로 방문했습니다. 저도 그때가 내가 초선 때구나. 추미애원도 그때 갖고 그랬어요. 초선 때. 거기가 지미 카터를 만나가지고 제발 북한 좀 가서 전쟁 좀 안 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지미 카터가 북한 간 것은 김대중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일정한 역할을 전쟁 억지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햇볕 정책 때문에 막 퍼주기 시작하면 얘들이 자꾸 뭘 달라고 이러기 때문에 체크앤 밸런스를 시비를 걸면서 주십시오. 이게 이 양반은 좀 노벨 평화상도 걸리고 있으니까 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서둘러서 그 후에 좀 비판을 받게 됐는데 한때 이 양반도 겁이 좀 났어요. 북한에서 자꾸 약속을 어기고 하니까 자기가 그러잖아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예,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그걸 했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랬어요. 네. 그걸 지금까지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다가 보수 세력들은. 김정일이한테 야, 니들 말 다르지 않냐? 네. 니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거 몇 번, 거기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DJ가 그것이 핵무기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면서 돈을 줬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예. 억지 소리 하면 죄받아요. 저걸 풀면서 좀 달래고 그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돈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햇볕 정책 4개론이라는 걸 주장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네. 4계절로 추나추나 좀 조절하면서 합시다. 체크 앤 밸런스를 하자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한참 아까 자네는 저 여의도 가서 의정 활동해. 그러고 나서는 그래서 후임이 박지원 의원은 햇볕 정책 전도사로 돌아섰고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노무현 정권에 들어가서 대북 송금 특검으로 또 형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15대 선거에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죠. 김문수한테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청와대 가서 부천에서 비서원 하다가 보니까 프리핸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간 거죠. 그래가지고 요 박지원 의원이 이제 대북의 그 통로가 되면서 어쨌든 김정일하고 상당히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동갑이에요. 노래도 부르고. 동갑이야. 어깨 동무하고 동무. 그러니까 DJ 돌아가셨을 때도 그 화환인가 뭐 편지, 조전 뭐 이런 것을 박지원 의원이 가서 받았고 이번에 지난번 이호 여사 돌아가실 때도 사실은 상주는 안 가고 박지원 의원이 또 가서 정의용 그것은 안보시장이랑 가서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뭔가 북한과는 상당한 그래도 지금도 커넥션이랄까 뭔가 이런 게 커넥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은 예. 이런 건 있잖아요. 북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아버지의 경력이 그런 거 있으니까 혁명 열사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그래 잘 해주고 하니까 당연히 잘 쓰겠죠. 햇볕 정책 전도사 하면서 옛날에는 돈을 많이 갖다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IT가 발달되기 전에는 팩스밀리를 쓸 때가 있었죠. 예, 팩스로. 내 초선 때 팩스가 유행이었어요. 팩스가 유행이었는데 모든 문서를 팩스로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북한에서 필요한 사람, 뭐 꼭 박정희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아침이면 팩스가 착착착착착 왔어요. 아, 그렇죠. 뭐 지령을 냈던 뭐 성명서든 북한에 직접 안 보내면 북경에서도 보내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북경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내면 되죠. 그런 걸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박지원은 이제 지금 문재인을 만나면 할 말이 있죠. 각하가 하시려고 하는 그것에 나는 전심으로 몸바쳐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그렇게 굽신거려서 저자세 외교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은 계속 문비와 청가를 보면서 그거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고 오늘 그 사람 미션이 있지. 예, 며칠 전 그 법무장관 된 조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이 최고다. 조국 전민정. 그래야만 자기 출세길이 열릴까 봐서 그래서 지금 민평당 그 뭐 분당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박지원 의원이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선거 연대든 무슨 연립 정권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뻔하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해질까요? 이른바 진보 연대랄까? 보수 연대하는 것처럼 보수 통합하는 것처럼. 그것은 미국식으로 막 그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굿 퀘션.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전라남북도 이런 데서 상당한 세력을 확보할 경우는 문제가 다르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옛날 안철수 바람이 불 때만큼 하지는 않으리라고. 약발이 떨어져 버렸어요. 약발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약 기운이 싹 빠졌어요. 보니까 우리 공화당보다 0.1% 떨어졌던데. 예. 2.1, 2.2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 득표를 할 수 있는 소장파들이 좀 있습니다. 예. 당선, 적어도 그 중에 몇 명은 당선할 겁니다. 당선하지만 크게 정치적인 정계 개편의 어떤 핵의 하나로 중요한 핵으로 등장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숨이 찬다고 미국에 뭐 그렇게 그런 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평가가 하나는 정치 구단이다. 정말 현란한 정치력 개인기를 발휘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여의도의 요물이다. 그건 홍준표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호남 정치, 뭐 우리 김경재 의원님도 순천에서 2번이나 하셨는데 호남에 거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기로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철수, 또 김상현, 뭐 조현아, 뭐 또 정부 쪽에 있었던 고건 전 총리라든가 이런 거목들이 있었는데 황평수 씨도 있고, 예. 서민호.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호남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이 박지원 의원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 외에 뭐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또 여권 쪽에 이낙연, 정세균, 임종석, 뭐 송영길 의원 등 호남에다 이제 본거지를 두었던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호남 정치가 지금 어떤 정치의 주류 세력에서 밀려나서 변두리도 못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신사로 전락한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과연 호남 정치의 복원이 가능할 건가.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선 박지원 의원은 뭐 정치 구단인지 구급인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박지원 하면 딱 연상되는 데자뷰가 고 유진산 의원 같은 사람.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비슷비슷한데 그런 리더십, 또 광범한 리더십을 가지거나 카리스마한 유진산 씨가 더 나았을 거예요. 응? 그렇죠. 그렇죠. 예. 무게가 그런 수가 여기는 좀 꿰돌리는 인상이 있고 예. 그리고 유진산 선생은 좀 노회한 정치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그래도 대단하고. 카리스마라든가 요즘엔 그릇이 큰 대접은 될 것 같아요. 옛날 내가 국회 방청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마침 유진산 의원이 신상 발언해서 탁 나와서 그때 뭐 사쿠라로 네, 사쿠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탁 나와서 손을 딱 보내. 요새 이 유진산에 대해 말이 맞는데 하고 착 쳐다보더니 정치라는 그런 것이 아니요 하면서 때리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듣더라고 의원들이. 그래서 야, 저 사람이 거물은 거물이구나. 와, 그릇이 달라요. 목을 탁 깔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착 오면 까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방석 깔고 앉아라 이거예요. 쭉 앉았는데 나는 유감스럽게 그 양반이 전라북도 금산을 충청남도를 가져가 버려서 유감스럽지만 전라도 행사를 하기가 싫었던 모양이야. 충청도 그러는데 길제어하고 쇼업제가 바꾸지 않았어요? 금산이 저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남 금산을 만들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윤산하고 길제어 야합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전라북도든 충청남도든 간에 그쪽 지역에 백제 지역의 거물이죠. 근데 이제 거물에도 여러 가지 거물이 있죠. 클 것자 거물도 있고 갈 것자 거물도 있고 거리 것자 거물도 있고 예. 그러니까 네, 호남에는 지금 그런 건물이 안 나타나요. 여기 지금 그쪽에서 나타나는 사람 중에서 예. 주목할 만한 사람이 유성엽하고 네. 송영기라고 예. 이런 사람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토착 정치인으로서는 황주영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예. 당직 운수하고 그 정책 능력이나 어떤 시국 판단에 아주 정확하신 것 같아요. 아주 영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번에 거기에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탈당에.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누구 조사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참 재미있는 게 특히 전라남도 친일파도 가장 많았고, 그리고 반공주의 독립운동자도 제일 많아요. 묘하더라고요. 근데 독립운동자는 1등은 아니야. 1등은 경상북도가 1등이고 조금 한 1, 2천 명 적은 전라남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간 상당히 억세고 액티브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인데,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끔 주사파들이 하는 얘기가 남한에서 이승만이가 친일파를 많이 쓰고 북한에서 통 안 썼다. 그래 내가 리서치를 해봤더니 북한이 친일파를 더 많이 썼습니다. 아, 그랬어요? 내가 책을 썼어요. 책으로 냈는데 그 리스트를 쫙 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친일파라는 게 행정 기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술자들 아닙니까? 행정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친일파를 많이 썼다는 것이 그에게 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나는 친일을 했다는 사람들을 요새는 심지어 안익태까지도 무덤에서 파내버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자기 전임 대통령이 했던 걸 다 잃어버리고 다 무효 엉터리고 새로 하자. 그러면 자기는 역사에서 어떻게 훗날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냥 끝나고 그냥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왕이나 세계의 모든 역사가 자기 앞에 있는 전임자들이 전부 잘하지 않아도 등소평에 보세요. 모택동을 07 과삼으로 다 올리잖아요. 07 과삼. 그 유명한 평가죠. 나는 그런 문제에서 내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중국은 독재를 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지만 10년씩 2번씩 5년 뒤면서 해서 다 하나씩 강택민이 모택동에 등소평에 호요방에 다 시진핑 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다이호에서 그 최고 그 지도자 뽑는 그 컨벤션이죠. 거기서 몇 날 며칠을 토론해가지고 꼭 교황을 뽑듯이 그렇게 하고 뽑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을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래갖고 치열한 경쟁과 노력과 실력이 검증이 되어야만이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에서 10년 동안 탁탁 끝내고 나가잖아요. 이게 확실히 중국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구나. 그래서 꼭 민주주의 제도, 이게 선거, 직선제만이 전부냐. 중국에서 그거 아닙니까? 뭐, 미국에서 그런데 뭐 정치제대 비판하면 우리보다 더 나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민주주의 제도에 있느냐. 그렇게 허버트 사이먼이 얘기하는 폭민주의입니다. 폭민주의라는 게 폭도민주주의라는 그러니까 가짜를 탁 만들어 놓고 가짜 뉴스를 떠갖고 요것을 하는 사람은 천사의 아들이고 요거는 악마의 아들이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 감정에 잘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국가의 원로가 나와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 보이지가 않아. 그 참 장경순 부의장도 계시고 김동길 박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어떻게 이것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미국의 벤 프랑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니던 펜대학 창설자인데 그 교장에 가면 의자에 앉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쓴 동생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양반이 보스턴 출신의 아들이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안 해요. 그거 전부 다른 사람을 시켜요. 성전 장군 와싱턴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대통령 시키고 1776년에 그 독립선언, 독립헌장 기초위원으로 자기하고 토마스 제퍼슨을 갖다 붙였는데 토마스 제퍼슨 젊은 사람이죠. 근데 이모가 버지니아 주지사 나중에 했지만 이 사람이 그때
자기 맨션에 어떤 흑인 여자, 노예 여자가 굉장히 이쁜 여자가 있었단 말이야. 걔한테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 아,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걸 잡아가지고 어거지로 끌고 오고 이제 대륙 의회를 필라델피아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 계속 와야 돼. 그러면 고쳐가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 독립선에서 우리는 뭐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지만 그거 있죠. 네. 그것이 일설에 의하면 거의 4분의 3, 3분의 2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토마스 제퍼슨으로 탁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프랭클린이 사실상 썼군요. 그래서 100불짜리 얼굴이 나오잖아요. 100불짜리. 맞아. 네? 100불짜리. 예. 대통령이 뭐 가장 중요한 100불짜리고. 특히 1776년, 78년 사이에 영국하고 이제 이 미국 독립세력이 붙잖아요. 싸움을 붙는데 도저히 개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 타고 프랑스를 가요. 프랑스를 가서 루이 16세입니다. 가서 우리한테 이거 좀 해달라니까 루이 16세 노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파리의 사교계에 가서 그 유창한 철학과 그 언어로 불어도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백작부인, 후작부인을 다 녹아버려. 녹여가지고 고정치를 그 사람이 와서 벤 프랭클린 말이 맞더라. 자기 백작, 후작, 공작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루이 16세한테 가가지고 이거 파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받아내요. 그래갖고 여기 와서 싸움을 붙여갖고 이겨. 천재야, 천재. 이 사람이 별거 하나만 내, 이게. 안경. 이렇게 쓰는 거. 그것도 프랑클린 만들고, 프랑클린 스토브. 석탄 넣어갖고 이거 끓이는 거. 피레침. 그리고 거리에 있는 가로등. 우체국. 이 사람 천재예요, 천재. 그러면서도 자기가 대통령 안 해요. 그렇게 해라 하는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이 나라를 끌어. 끄떡하면 대통령 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우체국장을 하기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는 분들 보면은 저 사람 어디 가서 과장 정도 할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